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려 중세 문화사 사상사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273쪽 고려 문화사의 마지막 부분이죠. 고려 과학기술에 한 예술, 건축 이 부분들을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273쪽의 고려 과학기술의 발달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학에 비해서는 기술학은 좀 처집니다. 유학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기술학만 보면 또 발달했었어요. 이 기술학의 발달은 이전에 고대 과학기술, 그러니까 고대 문화사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고대 과학기술에 비해서 또 진일보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국립대학, 국자감에서 잡학교육을 했었죠. 율, 서, 산. 물론 이 율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국자감으로 옮겨오면서 경사육학 체제가 정비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과거에서 보면은 잡과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이런 것은 고려시대 기술학 발달의 밑바탕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전제를 해가지고 고려 과학기술의 제일 먼저 천문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문 관측은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집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하나고요. 또는 통치 목적하에서 연구된다고 그랬죠. 왕은 천명을 받들어서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 목적과 관련해서 천문학 연구행위 되었습니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요, 뭐 일식이라든가 천체 관측 기록들, 해성의 출현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이 나와 있죠. 신라 경주에, 사무실의 신라 경주에 첨성대가 있듯이 고려도 개경에 뭐가 있어요? 첨성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돌 기둥만 남아 있고요. 그 돌 기둥 위에 아마 건물이 있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밑에 기와장들이 많이 깨져 가지고요. 밑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은 뼈대만 지금 남아 있는 형태로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법은 달력입니다. 고려 전기 때 당나라의 선명력이라든가 고려 후기 때 가면 원나라의 수시력, 아라비아의 회회력, 명나라 대통령 이런 달력을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근데 고려만의 독자적인 달력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 가면 세종대 때 한양을 기준하는 조선만의 독자적 달력이 나와요. 그게 이런 달력을 참고해서 만든 칠정산이라고 하는 달력이 나옵니다. 칠정산. 그래서 일단 고려의 역법도 당, 송 또는 원해 또 아라비아의 달력을 갖다가 쓰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학 교육은 태의감 또 과거에 의과가 있고요. 그죠? 또 성종대 지방의 12목의 목사를 파견할 때 의학 박사를 파견한다거나 일련의 이런 것은 고려시대 의학 발달의 수준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 초기부터 해가지고 고려의 의학의 동향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려 초기 한번 봅시다. 중국 의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송나라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광종대 보면은 제위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자가 들어가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재단이라고 하죠. 재단.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운영하는 것을 재단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위보는 빈민구제의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치료, 일반 서민들의 질병 치료의 기능도 같이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려 중기 때 가면은 우리나라 실정에, 고려의 실정에 맞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274조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맨 위에 향약방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처방전이 나옵니다.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있습니다. 향. 우리 거란 얘기입니다. 향. 약은 약국 할 때 약이죠. 약. 향약방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우리나라의 처방전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중국 걸 갖다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쑥을 달여서 먹으면 낫는다. 예를 들어서 진통제 형태로서 이런 게 중국의 처방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체질에는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체질에 맞는 처방전이 나옵니다. 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추를 달여 먹는다. 뭐 이런 식의 독자적인 처방전,
향약방이 나오게 된다. 고려 후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향약방이 나오고요. 이때 이제 다양한 이거에 의거해 가지고 의학 서적들도 편찬이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그 중에 의학 서적 하나만 기억을 좀 해둬야 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향약 구급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서입니다. 1236년이고요. 이 향약 구급방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의서가 하나 있습니다. 향, 약, 집, 성, 방입니다. 조선 세종대 때 의서예요. 그래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시죠? 혼동하지 마시고요. 역시 향약, 집성방 할 때 향약은 이 향약을 얘기합니다. 향약, 구급방 할 때도 향약이 이 향약이에요. 구급방 할 때 구급 뭐예요? 구급이라고 하는 거는 응급처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 구급이에요. 향약 집성방 할 때 집성은 백과사전 다 총 모아놨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삼화자 향약방, 제중입효방, 신집, 어의, 찬료방, 향약고방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단 현재 연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서로서 고종대 향약구급방은 기억을 하시고 조선 세종대 향약집성방하고 혼동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과학기술학에서 인쇄술이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 바로 우측에 보면 제지술도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인쇄술과 제지술은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인쇄술에 보겠습니다. 기존에 고정식인 목판 인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활판 인쇄술로 발달했는데 목판 인쇄술은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나왔죠? 그런 이제 고려시 때 와서 목판 인쇄술의 한계가 나옵니다.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한 종류의 책을 다량으로 인쇄한 데는 적합하지만 여러 가지의 책을 소량으로 인쇄한 데는 활판 인쇄술보다 못하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목판 인쇄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종이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글자를 써요. 그리고 이제 목판 있죠. 이 목판에다가 이 종이를 거꾸로 갖다 붙여요. 다 붙여가지고 글자가 이제 거꾸로 새겨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자가 새겼다면 동자는 뒤집어 앞이랑 똑같네요. 그죠? 또 서자가 있다 그러면 서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 거꾸로 있겠죠.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파는 거예요. 조각을 다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각칼 같은 걸 이용해서 다 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잉크를 묻힙니다. 잉크를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종이를 덧대는 거죠. 종이 됩니다. 띄어내면 그 종이에 글자가 인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판놓은 판목을 팔만대장경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판 것을 한 1000권이나 2000권 정도 찍어내면 괜찮은데 10권, 20권 이렇게 찍어내면은 들어가는 공력에 비해서 얻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려 후기 때 뭐가 나와요? 활자 인쇄술이 나옵니다. 활판 인쇄술이 나온다는 겁니다. 활판 인쇄술은 판본이 있고요. 활자를 하나씩 이제 새겨서 주조를 해가지고 여기다 활자를 끼워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해서 활자를 끼워서 잉크를 발라서 종이에 대해서 찍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죠. 필요한 활자를 또 빼고 갖다 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판 인쇄술에서 금속 활자로의 이행은 인쇄술에 있어서의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금속 활자 본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우측의 직지입니다. 물론 직지 심체 요절, 원래 이름은 좀 길어요.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먼저 인쇄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상정 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의례서입니다. 의례서인데요. 최윤의라는 사람이 12세기 인종계 때
이자금이 난 일어났었던 시기 아닙니까? 이 최윤의가 쓴 바로 의례서가 상정 고급 매문인데 이거를 강화도 피난 시기 때, 그러니까 몽골 침략 때입니다. 13세기죠.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남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상정 고급 매문이라고 하는 의례서는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지는 않아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서로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 우측에 1377년 우왕대 때에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라고 하는 직지심체요절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2001년 9월 4일 승정원 일기랑 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2004년에 가면 유네스코에서는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직지상이라고 하는 상을 제정합니다. 직지상. 그래서 직지의 날이 9월 4일인데요. 왜 9월 4일이냐면은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날짜가 9월 4일이에요. 그래서 9월 4일을 직지의 날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제정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직지의 날 9월 4일 청주하고 파리에서 경년제로 기념행사를 하고요. 또 출판 인쇄 문화 발달에 기여했었던 개인이나 단체에 이 상장과 상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직지심체 요절은 첫째 점 봅시다. 충청북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했다고 그래요. 이 흥덕사는 현재 절 없습니다. 대신 절터 옆에 고문서 인쇄박물관이 남아 있습니다. 고문서 인쇄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아마 청주 쪽에 살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이제 쉬는 날 말이죠. 머리도 식힐 겸해서 한번 답사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상정 고급 예문은 원래 명칭은 책 이름은 상정예문입니다. 원래 명칭은 우리 상정 고급 예문이다 해도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인쇄 기관으로서 숙종대 서적포가 있고요. 이건 우리가 관악지능체에서 한번 봤었죠. 관립 인쇄소예요. 책을 편찬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양왕대 때 서적원이라고 하는 인쇄소가 설치해서 활자도 만들고요. 출판 인쇄도 같이 했다는 기록으로 봐서 고려 말에는 금속활자가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속활자를 낑겨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뭘 쓰냐면 밀랍을 썼습니다. 밀랍. 근데 밀랍 아시나요? 벌꿀을 따잖아요. 벌꿀을 채취하고 남은 끈적끈적한 그 찌꺼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밀랍이라고 그래요. 그 밀랍을 여기다가 활자 사이에다가 넣고요. 활자를 고정을 시켜요. 근데 아무래도 밀랍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인쇄하다 보면 활자가 어떻게 돼요? 이가 흔들리시게 흔들려요. 흔들리면 인쇄가 선명하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조선시대 가면 이제 밀랍 대신 구하는 것이 식자판입니다. 식자판이 나와요. 식자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쇄 판본이 있죠. 여기다가 칸막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칸막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활자를 이렇게 끼겨 넣는 거죠. 활자가 이 칸막이로 인해서 활자가 어떻게 돼요?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쇄 능률이 배가가 됩니다. 이건 15세기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면 이제 금속활자로 인한 인쇄술이 이전 시대보다는 훨씬 더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인쇄술 발달은 아까 말씀드렸죠. 종이 만드는 거죠. 재지술 발달과 항상 같이 갑니다. 또 잉크도 같이 가겠죠. 그렇죠? 이 재지술은 종인데요. 이 종이는 닭나무 종이라고 있습니다. 신라 때도 나왔었죠. 닭종이라고, 닭종이. 지금 현재도 이 고급 한지는 말이죠. 이 닭종이를 가공해가지고 한지를 만들어요. 닭나무를 가공해서 닭종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닭나무는 언제 채취하면 지금 겨울에 채취합니다. 나무 줄기가 한 이 정도 두껍습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잘라서 껍질을 벗겨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버립니다. 껍질을 끓는 물에다가 끓여요. 뭐 표백 작용을 하면서 계속 이제 끓이는 겁니다. 끓여가지고요. 앞뒤가 허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떠가지고 인쇄를 하는 겁니다. 나무에서 이제 이 당나무 종류에서 이제 추출하다 보니까 섬유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찢어져 안 찢어져? 안 찢어지는 거죠. 잘 안 찢어지고요. 질기고 희고 반질반질하고요. 잉크도 더 잘 묻어요. 오래 가는 거죠. 보존력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닭종이는 고려, 신라, 고려, 조선 현재까지 계승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학에서 화약, 그 다음에 조선술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화약은 원나라에서 최무선에 의해서 원나라 이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화약 제조법입니다. 그러니까 화약 제조하는, 가루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배워와서 화통 도가면 관청을 두고요. 화약 과포를 제조를 합니다. 고려 말에 홍건적 외구에 침략 때 보면은 그 최무선의 진포대첩이 있었죠. 그 진포, 금강입구입니다. 그래서 진포대첩에서 큰 효험을 이루었었다. 효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조선술이 있습니다. 배 만드는 거죠. 고려시대 송과의 대무역, 해상무역과 고려 말 원의 압력에 의해서 일본 원정 때 보면은 이 배를 단시간에 전함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 조선술은 그래서 신라 때도 뭐 일본의 조선술, 축제술에서 영향을 줬다고 그러는데요. 고려 때도 이런 배경 속에서 배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뒷장에 맨 위에 한번 봅시다. 276쪽입니다. 큰 범선 있죠. 범선은 이제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96척, 약 29m. 지금 29m는 뭐 이건 작은 배죠, 사실은. 그렇죠? 이때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지금 뭐 축구장만한 뭐 미국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보통 축구장 크기에 뭐 4개, 5개 정도의 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큰 배들이죠. 거기에 뭐 항공기를 뭐 100대씩 뭐 싣고 다니는 그런 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고려시대 때는 29m 정도의 대형 범선. 그 다음에 조운선은 조세운반선입니다. 조운은 조세운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형, 소형 조운선인데 대형 조운선을 한자를 뭐라면 초마선이라고 하고요. 작은 걸 평저선이라고 그래요. 자, 초마선은 어떻게 있냐면은 초마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이 V자입니다. 앞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배 위에가 되는 거죠. 깊은 바다를 다니는데 여기 이제 곡식을 싣고 다니는 거죠. 근데 평저선이 있죠. 평저선은 밑이 편편한 거죠. 여기 이제 물입니다. 초마선은 곡식 한 1000석, 쌀 한 1000가마 정도, 한 200, 300가마 정도를 싣고 다닐 수 있는 배예요. 이거는 깊은 수심, 바다죠. 여기 이제 강, 밑이 얕으니까. 그래서 밑이 V자가 아니라 편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 말 원의 간섭에 의해서 일본 원정 때 전함, 요즘에는 군함이죠. 군함이 단시간에 만들어졌고 또 군함을 만들었으면은 고려 말에는 화약과 화포가 만들어지잖아요. 배에다가 뭘 장착할까요? 화포를 장착합니다. 포를 쏘면 그 반동이 상당하죠. 충격이. 일반 소총도 그냥 뭐 반동 장치가 없는 소총은 어때요? 개머리판 안에 요즘에 군인들 쓰는 총 안에 스프링 장치가 있어서 총알이 튕겨나갈 때 충격을 스프링해서 완충을 시켜줍니다. 그게 없었던 6.25 때 사용됐었다고 하면 뭐 M1이라든가 뭐 이런 그 미군 그 총들 보면 어때요? 그런 장치가 없죠. 그러니까 총을 한 발 쏘면 어때요? 어깨가 뒤로 팅팅 튕겨나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깨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완충 역할을 했었던 아마 장치도 배에다가 화포를 장착했다면 만들어졌었을 걸로 추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의 과학기술학은 바로 화약, 그 다음에 무기, 그리고 조선술까지 발달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건축과 석탑, 그리고 공예 예술을 좀 살펴봅시다.
자, 고려 건축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겠습니다. 전기 때의 특징 다보겠습니다. 경사지대의 층단식이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영주 부석사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편편한 데다가 건물 이렇게 짓는 건 아니고요. 짓는 건 아니고 경사지대에다가 단층식, 층단식입니다. 경사지대 층단식이죠. 왜 경사지대 층단식을 했냐 하면은 외관이 웅장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편한 부분보다는 좀 이렇게 올려다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웅장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뭐가 더 웅장하게 보이냐 이거지. 두 번째, 일조각도가 조절됐다고 그랬습니다. 일조각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게 지붕입니다. 기둥입니다. 기둥이죠. 지면입니다. 처마 끝하고요. 기둥의 주춧돌 여기에요.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각도입니다. 이게 30도입니다. 너무 처마가 많이 나오면은 햇볕이 안 들어가죠. 또 너무 각이 져버리면 어때요? 햇볕 계속 직사광선 맞습니다. 또 비바람도 몰아치겠죠. 일조각도가 조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둥 양식에 보면은 기둥 양식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엔타시스. 배가 나온 모습, 배 흘림 양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정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공포 양식이라고 해서 기둥과 지붕 사이에 공포를 하나 시켜놓습니다. 이거를 주심포라고 그래요. 지붕의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 후기 때 마지막 줄 보면은 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포를 하나 내지 사이에 두 개씩 설치를 하게 한다. 이거는 공포가 많다 해서 뭐라고 해요? 다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포. 그래서 주심포 다포는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바로 왼쪽에 사진 보시면은 기둥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위에 공포 양식은 사진은 다포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포가 두 개가 있죠. 공포가. 두공 양식에서 다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자,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의 바로 건축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때에 궁궐, 사원 건축이 있었다 하나 현재 남아있지는 않아요. 고려시대 때 건축물에서 현재 연연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후기 때의 안동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우측에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예산, 또 사리원 항해도입니다. 성불사 응진전, 그 다음에 황주 심원사 보광전 등이 고려 후기 때 목조 건축물들이죠. 그 건축 양식의 지붕 양식만 좀 볼까요? 이렇게 된 거는 팔짝 지붕이라고 그래요. 팔짝. 한자 8팔자로 되어 있죠. 8팔자. 그쵸? 8팔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용마루라고 합니다. 용마루. 용마루 옆에는 이렇게 치미가 있습니다. 치미. 이 치미의 크기를 가지고 이 건물의 규모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치미가 굉장히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용마루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림마루라고 그래요. 내림마루죠. 이것도 내림마루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 보통 여기 있죠. 이거를 추녀마루라고 그래요. 추녀마루.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그리고 추녀마루에는 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장법사, 선호공, 사오종, 접팔계 등 이런 잡상이 있는데 잡상의 역할은 벽사의 역할을 합니다. 벽사. 안 좋은 기운을 퇴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벽사 역할을 하는데 궁궐 건물이라든가 하는 데 보면 거기에 잡상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추녀마루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양식에는 팔짝 지붕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지붕은 뭐냐? 알파벳 V자를 엎어놓은 듯한 이런 건물은 뭐냐 하면 그거는 맞배 지붕 이렇게 되어 있죠. 맞배 지붕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 그래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라든가, 그치? 우측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라든가 밑에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 전부 다 맞배 지붕에 해당이 됩니다. 맞배 지붕. 그러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거는 팔짝 지붕이죠. 그렇죠?
무량수전의 현판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공민왕이 썼다고 그랬죠. 공민왕이 홍건적 침략 때 안동으로 피난 갔다가 귀경길에 들려서 쓴 바로 사찰에 들려서 썼다라고 하는 그 현판 무량수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량수전의 불상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죠. 소조아미타 열의 자상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봅시다. 그 다음에 석탑과 뒤에 나와 있는 승탑이 있습니다. 석탑은 고려 초기에는 옛날 신라 지역에서는 신라 양식을, 옛날 백제 지역에서는 백제 양식을 그대로 개성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여에 가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백제 거죠. 근데 그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뭐가 있어요? 바로 마지막 제 그 탑 사진 한번 봅시다. 부여의 무량사 5층 석탑이라고 있죠. 이게 옛날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 그대로 계승이 되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고려의 석탑은요, 다층 다각탑입니다. 통일신라 때 석탑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3층 사각탑입니다. 라고 한다면 고려시대 때는 뭐라고 그래요? 다층 다각탑이에요. 그쵸? 뭐 8각 9층 탑, 월정사 8각 9층 탑, 또는 뭐 원각사지, 다시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은 거의 홀수탑이라고 있어요. 물론 짝수탑도 있습니다. 근데 홀수는 어떤 의미냐면은 음양할 때 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짝수는 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탑을 세운 것은 부처님의 기운이 널리 퍼져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어요. 물론 짝수탑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홀수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나와 있었던 대체적인 석탑이 맨 밑에 사진 좀 볼까요? 부여의 무량사 5층 석탑, 개성의 불일사 5층 석탑, 또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또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우리나라 돌아옵니다. 현재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조선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둘 다 대리석탑입니다. 원각사는 세조 때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지금의 서울 종로 3가 쪽이죠. 탑골공원이죠. 거기 안에 원각사탑이 있고요. 이거하고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하고 모양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타 사진에 보면은 평안북도 영변에 보현사 8각 13층 석탑 등에서 고려 석탑은 대체로 다층 다각이다 라고 한다면 신라는 3층 사각탑이다 라고 하는 거죠. 탑에서 층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고대 석탑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탑신, 탑의 몸뚱아리, 그러니까 한옥의 기와처럼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옥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옥계석 바로 밑에가 탑신이라고 했죠. 탑신만 1, 2, 3, 4 올라가면서 세면은 그게 탑의 층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탑이 부처님의 사리탑이다 라고 한다면 승탑은 일반 승려들의 사리탑이었습니다. 자, 뒤에 승탑 옆에 한자는 부도라고 있습니다. 부도, 승탑이라고요. 이 부도는 불교 선종의 유행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라하대 때 선종 구사안에서 선종이 유행했을 때에 바로 부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부도의 기본 양식은 팔각 원당형입니다. 기본 양식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 이제 좀 특별히 팔각 원당형에서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충주에 있는 정토사 홍법북사 실상탑, 원주에 있었다는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그 다음에 원주에 있었던 거돈사 원공국사 승묘탑, 이거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왼쪽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홍법북사 실상탑은 탑신이 둥근 구형입니다. 공 모양이죠.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은 평면 사각형입니다. 주사위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고려 말에 가면은
석종 모양의 승탑이 나옵니다. 종이죠, 종 모양이죠. 마지막에 사진을 보시면은 여주 나홍화상 석종이 있습니다. 여주 실륵사에 가면은 보제존자 나홍화상 석종, 기타 뭐 김제 금산사 석종에서 석종 모양이 나와요. 이거는 조선시대 때에 부도가 거의 석종 모양으로 있습니다. 사찰에 가시면은 사찰에 경내나 사찰 그 경내나 또 경내와 경계 쪽에 보면은 승려의 사리탑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 사찰에 기거하다가 승려가 열반하면은 화장을 하고 답의해서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석종 모양이 많이 나온 것은 거의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또는 조선시대 때 승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탑과 석탑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고요. 고려의 해화 예술 불상과 공예와 회화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불상은 신라 양식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신라 양식은 조형미, 균형미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굴암의 그 본존불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형태인데 고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의 불상은 대체적으로 균형미 없습니다. 조형미 없습니다. 인체 비례가 안 맞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측에 사진 좀 봐봐요. 경기도 광주 춘곡리 철조석가 열애자상 철불이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머리는 딥다 크고 몸집은 좀 작죠. 그렇죠? 목은 또 짧고. 안동 이천동 석불은 몸뚱아리는 자연석입니다. 위에 불상, 불투만 머리 부분만 조각을 해서 몸체에 있는 자연석에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불상은 한마디로 조형미 X, 인체 구성 X, 또 균형미 X, 또 규모가 큰 철불이 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라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유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입니다. 현재 좌불상 중에서요 가장 큰 불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위에 사진 위에 한번 봐봐요. 소조할 때 한자를 한번 보세요. 한자 소조. 조는 조각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자는 무슨 소자냐면 한자에 진흙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제 그 겉에다가 금동칠을 해놓은 것이죠.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의 불상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나와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거는 부석사 겁니다.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은 현존하고 있는 최대 불상이며 고려 불상 중에서 신라 양식을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공예로 가겠습니다. 뒤에 고려 공예의 종류를 보면 고려자기, 상감청자할 줄 얘기를 하겠죠. 금속공예, 나전칠기공예라든가 범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려자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변청 과정을 좀 봅시다. 송날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순수 비색청자, 고려 초기입니다. 이 고려 초기에 11세기입니다. 순수 비색청자가 12세기 중엽에 가면 뭐가 나오죠? 상감청자입니다. 그 상감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상감기법은 고려만의 독자적 기법이에요. 그 상감청자 매병이 이렇게 있죠.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 이렇게 그려놔요. 나무까지라. 이걸 홈을 파서 여기다가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검정색의 흙을 여기다가 맺고 그리고 유약을 발라서 1300도 내외에서 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홈을 파가지고 다른 색깔의 흙으로 메꾸는 기법을 뭐라고 그래요? 상감기법이라고 그래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공예의 은입사 기법이 있습니다. 이 은입사 정병인데 정병은 제사 지낼 때 쓰는 뭐 술병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청동 은입사 정병인데 은입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청동 그릇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은을 집어넣는다. 은을 가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은으로 메꾸는 겁니다. 상감기법은 고려청자 상감기법은 다른 색깔의 흙으로 메꾸지만은 은입사는 은으로 메꿔 놓는 거죠. 이걸 은입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감기법하고 은입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기법 자체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12세기 중엽 이후에
전라도 강진, 부안, 진안, 강화도 등에서 최고급의 상감청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3세기로 넘어가면서 원간섭기로 갑니다. 원간섭기로 가면은 상감청자의 기법이 쇠락하고 뭐가 나와요? 이제 분청사기가 나옵니다. 이 분청사기는 조선 15세기 때 그대로 또 계승이 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자기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금속공예로서 은입사, 지금 말씀드렸죠. 밑에 사진도 있습니다. 청동 은입사 정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전 칠기공예로서는 바로 왼쪽에 사진이 있죠. 바로 나전 국당초문이 염주하합에서 불경이나 화장품갑이나 또는 문방구라든가 이런 데 나전 기법이 이용이 됩니다. 나전 기법은 조개 껍데기를 잘라서 그 반질반질 색깔 나는 거를 무늬를 내면서 붙이는 겁니다. 이걸 나전 칠기, 나전 기법이라고 그래요. 옛날 장롱,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보시면 지금도 이제 고가구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나전 기법이 조개 껍데기를 붙여. 그래서 이제 그 붙여가지고 막 무지개 색깔 나오지 않습니까? 조개 껍데기에 그걸로 이제 무늬를 내는 것을 나전 칠기 기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범종은 고려 문화 자체는요 거의 탈신라풍이에요. 근데 범종은 신라 영향을 또 그대로 받습니다. 해서 남아있는 것이 지금 밑에 화성, 해남, 또 천안의 천흥사종 등에서 이게 고려시대 때 신라 양식을 계승했었던 범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서예는 고려 전후기로 나누겠습니다. 전기 때는 왕이체라든가 구양순체, 그중에 구양순체가 더 유행을 했었습니다. 우측에 고려 후기 때 가면은 원나라 조명부체 또는 송설체라고 그랬죠. 성리학이 수용이 되면서 그때 들어왔었다, 소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고려 말 이암, 이재현, 조선시대 때의 안평대군이 바로 이 송설체에 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림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마지막 고려 문화에서 고려 전기 때, 후기 때 나눠서 보시는데요. 그림 교육기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도하원이라고 그랬죠. 도하원. 그러니까 관화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립미술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화가들이죠. 그래서 고려 전기 때 이령, 그의 이제 아들이 바로 이광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없어요. 이령의 예성강도는 이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성강 상류에서 하류로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길쭉한 형태로 있습니다. 상류 하류를 다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 때 가면은 문인은 직업화가가 아닙니다. 문신 관료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쉽게 하면은. 그래서 그림 문인화가 있고요. 공민왕의 천산대렵도가 있습니다. 우측에 상단에 있죠. 천산에서 두 명이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천산대렵도라고 하죠. 헤어스타일 보면 변발입니다. 변발. 이 그림은 원래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이건 우리가 특강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이죠. 이게 현재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원나라 얘기를 봤습니다. 불화에서 아미타불 또 지장보살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우측에 나와 있죠. 해어가 일본에 가서 그렸다라는 관음보살도. 그리고 사경화라고 하는 거는 불경의 표지 있죠. 불경의 경전의 표지에다가 그 불경의 내용을 그려놓은 걸 사경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찰이라든가 인데 벽화가 있습니다. 고분 벽화라든가 이런 데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거창, 둔마리, 고분 벽화가 있습니다. 화관을 쓰고 꽃으로 만든 관입니다. 구름을 탄 처녀상에서 이 벽화가 그려있는 바로 뭐가 있다. 경상남도 거창, 둔마리, 고분 벽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악은 국가가 통치 목적하에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로 지배층의 음악으로서 악이 있죠. 이 악은 송나라 대성악이 있죠. 이 대성악, 송나라 겁니다. 이게 들어와 가지고 악으로 발전합니다. 악은 궁중음악이에요. 궁중음악. 지배층의 음악입니다. 악. 조선시대 때 악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종묘 제례 때 하는 음악, 악이죠. 악. 그죠?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음악도 있습니다. 향악 또는 소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 시간에 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민중의 노래입니다. 어른이 흥얼흥얼하면 소교, 아이들이 흥얼흥얼하면 뭐 동요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 요인데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음악이에요. 음악. 소각, 속요. 그렇죠? 소각, 속요. 향악입니다. 동동, 대동강, 뭐 한림별곡, 오간산 등이 있고요. 밑에 중국의 송나라 악기가 수입이 돼서 고려시대 때 약 40여 종의 악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예술은 음악까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고려의 문화에서 고려는 대체로 독자적인 문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변 국가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게 통일신라 문화 영향을 받은 것, 송나라 영향을 받은 것, 또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원의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아시겠죠? 고려 문화를 마무리하면서 고려 문화의 수용 내용들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세, 조선의 건국 과정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